콩가루 집안에서 대체 뭘 배웠겠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뭔데 들어와. 암 수술 받고 열흘 된 친정아버지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루 먼저 친정에 갔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추석 아침 3시간을 달려온 며느리 앞에 놓여 있던 건 속옷이 삐져나온 검은 비닐봉지 3개. 이웃이 다 보는 복도에 일부러 던져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었어요. 그 집이 대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를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던진 그 당당한 시어머니, 딱 일주일 뒤부터 며느리한테 전화를 100통 넘게 걸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며느리 박수진 씨가 무슨 카드를 꺼냈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명절이면 늘 시댁이 먼저였습니다. 친정은 항상 연휴 끝자락에 겨우 반나절을 얻어가는 시기였죠. 올해 추석도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친정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3기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퇴원한 지 겨우 열흘, 아버지는 아직 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태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나 올해 추석 전날 하루만 친정에 먼저 내려갔다 올게.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올라올게. 태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 말해볼게가 진짜 시어머니 귀에 닿았는지 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계셨고 수술 부위에 붙인 거즈가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거즈를 갈아드리고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호박을 썰고 있는데 주머니 안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김금순이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을 놔두고 친정부터 가? 내 평생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콩가루 집안에서 대체 뭘 배웠으면 이 모양이야. 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댄 채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죽처럼 묽은 밥을 떠먹고 계신 아버지에게 이 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추석 당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서 시댁 아파트에 도착한 게 아침 8시였어요. 현관 앞에 서서 늘 누르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비빅. 빨간 불이 켜지며 거부음이 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다시 4자리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비빅. 같은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번호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아, 수진이야? 시어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를 네가 왜 알아?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아들이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는 거지.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현관 앞 복도에 선 채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받지 않았습니다. 2번 받지 않았습니다.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수진아, 지금 엄마가 많이 화나 계시거든. 좀 이따가 와. 내가 말해볼게. 태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좀 이따가가 얼마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어요. 추석 아침 다른 세대 사람들이 명절 인사를 나누며 주차장을 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차 유리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올라와. 딱 2글자였습니다. 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한 순간 열린 문이 아니라 복도 바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옆 바닥에 검은 비닐봉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방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속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지 안에는 세면대 위 화장품 파우치와 머리끈이 뒤섞여 있었고, 세 번째에는 출근할 때 쓰는 가방이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지 입구를 제대로 묶지도 않아서 불에 지어 끈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때 같은 층 옆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닐봉지 3개를 양팔에 끌어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비닐 사이로 삐져나온 속옷끈이 제 팔뚝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복도에 일부러 늘어놓은 겁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 잠금이었고 짐을 복도에 던진 건 이웃이 다 볼 수 있게 버린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 차 트렁크를 열고 비닐봉지 3개를 실었습니다. 트렁크를 닫는 소리가 주차장 안에서 크게 울렸어요.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주차장이야? 태호야, 나 지금 차에 있어. 올라와. 엄마 지금 안방에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핸들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뭐? 내 속옷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 옆집 아주머니가 봤어.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내 짐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문 앞에 던져놨는데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태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니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 나도 안다. 근데 수진아,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안 돼? 친정을 먼저 간 건 사실이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3초쯤 지나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6년 동안 쌓여온 것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첫해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사과 껍질을 깎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껍질을 그렇게 두껍게 깎으면 과일이 남아나겠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칼을 다시 잡았습니다. 둘째 해 추석에는 전을 부치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너그 엄마는 이것도 안 가르쳤나? 부침개 뒤집는 것도 모르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셋째 해부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넷째 해부터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해에는 추석이 다가오면 위장이 쓰려왔고, 여섯째 해인 올해 저는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를 먼저 달라고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바뀐 비밀번호와 복도 위에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지방이라 서울 직장까지 출퇴근이 안 됐고 무엇보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아버지에게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병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습니다. 회사 근처 고시원.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창문 하나 있는 2.5평짜리 방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고시원 복도는 좁았습니다. 어깨를 돌리면 양쪽 벽에 닿을 것 같았고 형광등 불빛이 노랗게 깜빡거렸어요. 방문을 열고 비닐봉지 3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도 없는 방, 세면대 위에 걸린 손바닥만 한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소유자 란에 3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수진.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 전 7년 동안 월급을 모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첫 월급부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적금을 넣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식당 운영 자금에서 5천만 원을 쪼개어 보태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건네면서 수진아, 이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하셨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부터 그 아파트가 제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태호 앞에서 말했거든요. 부부인데 당연히 둘 다 이름을 올려야지. 공동 명의로 해. 태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지 않아?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저는 그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산 집이에요. 이대로 두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니라 신경을 끈 것이었어요. 6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이니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고 제 이름이라는 사실은 시어머니 머릿속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한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잡았어요. 점심을 거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가 책상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파트를 언제 사셨어요? 결혼하기 11개월 전이요. 매매계약서 날짜가 혼인신고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네.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전에 본인 돈으로 산 집이면 본인 재산이에요. 이혼할 때 나눠야 하는 재산이 아니라 온전히 본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집이니까 본인이 팔 수 있어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가달라고 정식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고 안 나가면 법원에 넘길 수도 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내용 증명, 퇴거 요청, 명도 소송.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집 못 팔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 전에 산 집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르니까 집을 먼저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게 깔끔합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쳐 메모를 읽었어요. 내용 증명, 퇴거 요청, 명도 소송. 저는 수첩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생각하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움직이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번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고시원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주머니 안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우리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신우이 선이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젖은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내렸습니다. 올케 언니 보세요. 명절에 친정부터 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추석 내내 밥도 못 드시고 소갈이 하셨어요. 저는 올케 언니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세면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시집도 가지 않은 32 미혼으로 취업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곧 세상 이치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대로 옮기는 사람, 그게 선희였습니다.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선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익십이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는 못할 망정 익십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래로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명절에 시댁을 두고 친정부터 가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 집안이 원래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딸을 그런 식으로 키운 거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술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죽도 제대로 못 삼키는 아버지, 식당 운영 자금에서 5천만 원을 쪼개서 딸에게 건네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시어머니가 그 집안이라고 그런 식으로 키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길게 눌러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사진첩에 저장한 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고시원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는데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집에 안 들어올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집이 어딘데? 여기지. 우리 집. 그 집 비밀번호 나 모르잖아.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야, 그 집 내 집이야.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짐 가지러 갈게. 옷 몇 벌 더 필요하니까. 비밀번호 원래대로 바꿔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그 주에 태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고시원에서 잠을 자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고시원 1층 공용 주방에서 밥을 말아먹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갔습니다. 퇴근하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문 하나 달린 2.5평짜리 방에 앉아 삼각김밥 비닐을 뜯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에게서는 이틀에 한 번씩 문자가 왔어요. 언제 들어올 거야? 수진아, 집에 와. 밥은 먹고 다녀.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심했다는 말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 돌아오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잠깐 삐져서 나간 사람이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문자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시원 침대에 앉아 일주일 전에 적어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용 증명, 퇴거 요청, 명도 소송. 그 세 단어가 일주일 전과 똑같은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다음 주 안에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내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집에 남아있는 제 짐을 빼와야 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파일, 통장, 인감 도장. 저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갈 테니까 비밀번호 원래대로 돼 있는 거 맞지? 태호의 답은 짧았습니다. 응. 토요일 오전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초록 불이 켜졌어요. 예전 번호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티셔츠 차림에 머리를 감지 않은 것 같았고 소파 옆 바닥에 빈 맥주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고 남은 옷을 접어 넣었습니다. 서류 파일, 통장, 인감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챙겼어요. 캐리어 지퍼를 닫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가면서 저는 멈추지 않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소파에서 스프링 소리가 났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선 거였어요. 뭐, 이혼?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저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고개를 들어 태호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6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 없잖아.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등 뒤로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층수가 줄어드는 숫자를 올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라 나오지 않은 것. 그게 6년간의 결혼에 대한 그 사람의 답이구나.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 저는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상담 때 변호사가 말했던 순서대로 태호 앞으로 보낼 서류를 먼저 만들어야 했어요.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 글자씩 읽어주었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 예정이니 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문장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적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변호사가 프린터에서 뽑아낸 종이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집 주소로 보내야 법적으로 확실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가 아파트 우편함에 도착한 날 태호가 퇴근하고 우편함을 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늘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올라와 며칠씩 머물다 가는 시기였으니까 그날은 태호 혼자 있었을 거예요.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종이를 읽은 태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에 뜬 태호의 이름을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며칠 뒤 점심시간에 회사 건물 계단통에 서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 중개사무소 번호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중개사 사장님이 받았습니다. 네, 행복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물 하나 내놓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어느 동 몇 호요? 저는 동과 호수를 말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세요? 네, 소유자 본인이요. 지금 거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으세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주자가 있긴 한데 제가 소유자고 지금 이사를 나온 상태예요. 이혼을 준비 중이고 거주자한테는
이미 정식으로 나가달라는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개사 사장님이 음하고 잠깐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사려는 쪽에서 좀 꺼려할 수 있어요. 돈 다 치를 때까지 진짜 나가는 게 맞느냐, 이걸 걱정하거든요. 시세보다 낮게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돈 다 치르는 날까지 사는 사람이 반드시 나간다는 약속을 넣을게요. 중개사 사장님이 아하고 짧게 봤더니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사겠다는 분 붙을 겁니다. 서류 준비해서 오세요. 전화를 끊고 계단통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집에서 인감도장과 서류 파일을 이미 가져온 상태였고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됐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근처 주민센터에 달려가 인감증명서를 뽑았습니다. 매물을 내놓고 2주가 지났을 때 중개사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 신혼부부 한 쌍이 그 아파트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어서 미리 날짜를 잡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 사려는 사람이 집을 보러 갈 예정이니까 알고 있어. 태호에게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진짜 파는 거야?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중개사 사장님 그리고 집을 보러 온 신혼부부와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초록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태호를 보지 않고 신혼부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이고요. 이쪽이 안방이에요. 베란다 쪽으로 나가면 채광이 좋아요. 신혼부부 중 아내 쪽이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남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여기 햇빛 진짜 잘 들어온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과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소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 안방을 들여다보고 베란다를 열어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안내를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중개사 사장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동기이자 유일하게 제 사정을 아는 선배 정미 언니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미 언니는 3년 전에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정미 언니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집 팔면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전세 알아봐. 내가 괜찮은 부동산 하나 알려줄게. 거기 사장님이 꼼꼼해. 정미 언니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 대신에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를 알려줬어요. 전세 보증금 대략 얼마면 어느 동네를 볼 수 있는지, 이사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게 그때 제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중개사 사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씨, 그때 보러 왔던 신혼부부 있잖아요.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격이랑 조건 다 확인하셨대요? 네, 다 보고 결정한 거예요. 계약일 잡으시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이었는데 옆자리 동료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프린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니터 앞으로 돌아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결혼 전 7년간의 월급과 아버지의 5천만 원이 담긴 아파트를 파는 거였습니다. 아깝지 않았느냐고 누가 물으면 아깝지 않다고는 못하겠어요.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우며 모은 돈이었고 아버지가 식당 새벽 장사를 하면서 쪼개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남아있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바닥에 던져진 검은 비닐봉지, 밖으로 삐져나온 소곱근, 빨간 불이 켜지며 울리던 거부음, 가리고 시어머니의 메시지. 콩가루 집안에서 대체 뭘 배웠으면 이 모양이야. 더 이상 그 주소에 제 이름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일이 왔습니다. 중개사무소 안은 좁았어요. 벽에 매물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수인 부부와 마주 앉았습니다. 신혼부부의 아내가 남편 팔을 잡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계약서를 한 줄씩 읽고 있었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계약서를 가운데에 펼쳐놓으며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특약사항이요. 돈을 다 치르는 날까지 집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나간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확인하셨죠? 신혼부부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사 사장님이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받아들고 계약서 위에 찍었습니다. 꾹 하고 짧은 소리가 났어요. 작고 건조한 소리였습니다. 중개사 사장님이 계약금 수표를 확인해서 제 앞에 밀어주었고 저는 그걸 받아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잔금일은 2달 뒤로 잡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신혼부부의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다, 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중개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과 아버지의 5천만 원으로 산 집.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이 되는 거였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와서 길가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 잔금일은 2달 뒤야. 그 전까지 나가줘. 감정적인 말은 한 글자도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적었어요. 문자를 보낸 지 10분이 지났을 때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집을 팔아? 진짜 계약을 한 거야? 응, 했어.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여기서 어떡하라고. 여기 내가 사는 집이잖아. 2달 줬잖아. 찾아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가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태호가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을 때 직접 한 말이니까요. 태호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수진이가 집을 팔았어.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뭐? 집을 팔아? 네가 살고 있는 집을 왜 팔아? 그년이 미쳤나? 엄마, 등기가 수진이 이름이잖아. 수진이 집이니까 수진이가 파는 거야. 태호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리다가 그게 무슨 하고 말끝을 흐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들이 사는 집이니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름이 곧 그 집의 주인이라는 것,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음먹으면 집을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남의 집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의 집에서 며느리 짐을 복도에 던졌는데 그 집이 진짜 주인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끊겼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울렸습니다. 세 번째 또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끊기고 다시 울리는 게 반복됐어요. 같은 시각 카카오톡 우리 가족 단체방에도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그 아래로 신우이 선이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올케 언니, 진짜 집을 파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단체방 알림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세면대 옆에 내려놓고 고시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누런 얼룩이 보였고 복도 너머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왔어요. 첫 번째 문자는 이랬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좀 심했다. 들어와. 비밀번호 원래대로 바꿔놨어. 몇 시간 뒤에 온 두 번째 문자는 달랐습니다. 야, 전화 좀 받아. 집을 왜 팔아? 그건 태호가 사는 집이잖아.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보낸 문자였어요. 앞에 문자에서는 사과를 하더니 뒤에 문자에서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게 아니라 두려운 거라는 걸요. 날이 갈수록 문자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이었다가 점심때는 은혜도 모르는 것이 되었고 저녁에는 다시 수진아 한 번만 만나자가 됐어요. 하루 안에 3번씩 감정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읽지 않은 채 알림만 쌓이게 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는 사이 태호도 따로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문자는 시어머니와는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매일 울어. 나도 힘들어. 다음 날에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집 계약 취소할 수 없어? 위약금 내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랬어요. 진짜 이혼할 거야?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 마지막 문자에만 답했습니다. 만날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 뒤로 태호의 문자는 며칠간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제 번호로 전화가 안 되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 선이의 번호였어요. 저는 선이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전화 왜 안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선이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방구 전화, 경로당 사무실 전화, 닥치는 대로 빌려서 걸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혹시나 싶어 한두 번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어요. 회사 업무 전화는 사내 내선으로 오니까 개인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는 전부 무시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3주쯤 지났을 때 선배 정미 언니의 소개로 회사 근처에 있는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전용 면적이 작은 아파트였는데 남양이라 해가 잘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오후 햇살이 바닥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계약금은 아파트 잔금이 들어오면 충당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미 언니에게 상황을 말했더니 정미 언니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빌려줄까? 잔금 들어오면 바로 갚으면 되지. 얼마 필요해? 언니 괜찮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정미 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도 이혼할 때 친구한테 빌렸어. 그때 그 친구가 안 빌려줬으면 나 길에서 잤어. 됐고 얼마 필요한지만 말해. 저는 금액을 말했고 정미 언니는 다음날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회사 건물 로비를 나서는데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태호가 저를 보자마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저는 회사 건물 안에서 둘이 마주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비 밖 벤치 쪽으로 걸어가 앉았어요. 태호는 제 맞은편에 서서 앉지도 못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사과한다잖아. 집을 팔 것까지 있냐? 수진아, 진짜 이럴 거야? 저는 벤치에 앉은 채로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밀번호 바꿔서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어머니고 내 속옷을 복도에 던진 건 어머니고 그걸 보고도 나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한 건 당신이야. 태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렸습니다. 근데 사과를 내가 왜 받아?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왼손으로 뒷목을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아?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고시원에서 살았어. 저는 돌아서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혔고 저는 안쪽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태호가 한참 동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손이 양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태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세어보았어요. 이날까지 합산하면 10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은 지 이미 한참 지난 뒤였지만 차단 목록에도 부재중 기록은 남았어요. 100이라는 숫자를 화면에서 보면서 저는 핸드폰을 세면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고시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너머 다른 방에서 기침 소리가 한 번 나더니 그마저도 멈췄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리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 그림자를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즈음 신우이 선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올케 언니의 도리를 설교하던 선희가 갑자기 아무 말도 올리지 않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태호가 회사 앞에 찾아왔을 때 직접 말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태호가 선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선희야, 나 당분간 엄마네 들어갈 것 같은데 내 방 하나 비워줄 수 있어? 아니면 생활비라도 좀 나눠서 내자. 선희 입장에서는 오빠까지 들어오면 자기 방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둘이 쓰던 지방 빌라에 30 넘은 오빠까지 들어온다는 건
자기가 방을 내주고 거실에서 자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선희는 그 전화를 받은 뒤로 가족방에 단 한 글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 자기한테 불똥이 튀자 입을 닫은 거였어요. 아파트 잔금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예약했어. 언제 짐 빼면 되냐? 짧고 건조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뜻하는 건 하나였어요. 태호가 나가는 걸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잔금일 일주일 전까지는 빼줘. 태호에게서 다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수진 씨, 이삿짐 나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집 상태 좀 봐야 하거든요. 퇴근 후 아파트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추석날 아침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빨간 불이 켜지던 그 현관 앞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3개가 바닥에 놓여있던 그 복도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가 있던 자리에 장판 위로 네모난 자국이 남아 있었고 텔레비전이 걸려있던 벽에 목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장판이 차가웠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이 빠져나간 자리에 벽지가 눌려서 색이 발에 있었고 맞은편 벽에 결혼사진을 걸었던 못자국이 동그랗게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못자국 앞에 섰습니다. 6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호가 턱시도를 입고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부케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지금은 목구멍 하나와 벽지에 찍힌 동그란 그림자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목구멍에 살짝 대보았어요. 벽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내리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당일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 안에서 매수인 부부와 마주 앉았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법무사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저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수진 3글자를 쓰는데 3초가 걸렸어요. 매수인 부부도 서명을 했고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시 후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잔금이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잔금을 받은 그 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정미 언니에게 빌린 돈을 바로 갚았어요. 정미 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 오늘 보냈어요 하니까 정미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집들이 때 불러. 이삿짐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택시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고 박스 2개를 뒷좌석에 올렸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했어요. 숫자 4자리를 골랐습니다. 나만 아는 번호였습니다. 4자리를 누르고 설정 버튼을 눌렀어요.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초록 불빛을 한참 동안 보고 서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 시댁 현관에서 빨간 불이 켜지며 삐빅 소리가 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지금 제 눈앞에는 초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실 바닥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는데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태호의 우물쭈물한 문자가 오지 않았고 선희의 단톡방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다리를 뻗고 벽에 등을 기대었어요.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색 빛이 텅 빈 거실벽에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 뒤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정식으로 시작할 때가 된 거였어요. 변호사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집을 먼저 정리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 순서를 밟은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사유를 뭘로 적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 선희의 단톡방 글, 태호의 문자. 변호사가 화면을 하나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모욕,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내던진 것.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길을 걸으면서 가방 안에 넣어둔 서류 봉투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종이 몇 장의 무게였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접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오래 걸렸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고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히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 그 뒤로도 재판은 여러 번 이어졌어요. 태호 쪽에서 변호사를 세워 아파트 판 돈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빚을 같이 갚았으니 자기 몫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계약서, 친정아버지가 보내준 5천만 원 송금 내역, 혼인신고 날짜. 빚을 갚은 통장도 제 이름이었고 빚 자체도 제 이름이었어요. 태호 쪽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왔을 때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아파트 판 돈은 제 재산으로 인정됐고 태호 쪽에서 나눠달라고 한 건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특별한 감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끝났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태호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다시 싸우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회사 동기가 저와 아는 사이였는데 그 동기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변호사 비용을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태호는 시어머니가 사는 지방 구도심 빌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서울 직장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회사 동기가 말했습니다. 태호 씨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눈이 풀려 있고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회사 동기가 태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해준 거였어요. 며느리가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야? 아들이 사는 집을 팔아버리다니. 하지만 이미 사정을 아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오래 살아온 지인이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다고 해요. 금순아, 남의 집에서 짐을 던졌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집이 네 집이었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동네 경로당에 잘 나가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시누이 선희는 이혼이 끝나자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의 도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던 사람이 오빠의 이혼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선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희야, 엄마네 집 난방비라도 좀 보태줘. 선희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가족을 말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태호가 빌라에 들어온 뒤 선희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오빠한테 자기 방을 내주고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는데 결국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나갔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올케의 도리를 설교하던 사람이 정작 오빠와 한 지붕 아래서 한 달을 못 견딘 겁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라 난방이 잘 되지 않았어요. 보일러를 바꾸려면 큰 돈이 필요했고 태호의 월급으로는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빌라 생활비를 동시에 대기가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의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던 모자가 추운 빌라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겨울, 제 아파트에서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졌어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보일러 물 도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고, 아무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아무도 제 짐을 던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왔어요. 아버지는 수술 뒤로 건강이 꾸준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 안구석 테이블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고생했다.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된장찌개를 떴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밥이 맛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식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것뿐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친정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는데 우리 가족 단체방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나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래전 선희가 올린 올케 언니 진짜 집을 파는 거예요? 였어요. 저는 단체방을 눌러 들어갔다가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 역에서 내려 걸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둑한 거실에 제가 직접 고른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켜놓고 간 거였어요. 타이머를 맞춰 놓아서 저녁이면 저절로 켜지도록 해두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제 이름의 집이었고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암 수술을 받으신 친정아버지 얼굴 한번 보겠다고 하루 먼저 친정에 갔을 뿐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며느리 속옷을 폭도에 던져놓은 시어머니, 그걸 보고도 네가 먼저 사과해라고 말한 남편. 수진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기부등본을 열었고
변호사를 찾았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답한 거였죠.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내쫓던 시어머니 금순 씨는 결국 난방도 안 되는 낡은 빌라에서 아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시누이 선희 씨는 오빠와 한 달도 못 살고 도망치듯 나갔고 난방비 보태달라는 오빠 문자에 일시불로 답했죠. 6년 동안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지 못했던 태호 씨는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길을 매일 오가며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자기가 고른 조명 아래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아무도 짐을 던지지 않는 그 조용한 집에서요. 세상에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진짜 주인을 내쫓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것도 잘못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 씨의 앞날에 늘 따뜻한 초록 불만 켜지길 바랍니다. 혹시 수진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사연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시청자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